저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세경북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TVN 교통방송 KBS 대구방송 통해 인사드리는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일보가 주최하고 세경북포럼 위원회와 그리고 세경북포럼 23개 시군 지역위원회가 주관하는 본 포럼은 새바람 행복 경북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신경제 구상과 함께 지역민과 그리고 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2018 세경북 포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경상북도 이철호 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세경북 포럼 배병일 상임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본행사를 주최하고 좋은 아침에 만나는 좋은 신문에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귀한 걸음 많은 분들 해주셨죠.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소개드리지 못한 점은 너그러이 양해를 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의 의미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세경북 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무대 중앙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 본행사를 주최해 주신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지역위원회 포럼 지역위원 여러분, 멀리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북일보를 아껴주시는 것과 함께 지역을 고민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소임을 다하신 데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4년째 이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는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오셔서 경북도청에서 행사를 가졌고 올해는 새로 취임하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시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주제와 걸맞게 우리 경상북도를 이제 그야말로 행복을 위한 새바람, 행복 경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경북 포럼도 경상북도의 미래, 경상북도의 새바람을 위해서 함께 뛰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실상 우리 경상북도가 어쩌면 지역에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너무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경북포럼위원회가 매월 지역에서 원래회를 통해서 지역을 고민해서 또 우리 시민을 또 걱정하고 이런 일들을 저는 보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두 번 개최해오던 것을 권역별로 안동, 구미, 포항에서 1년 4번 정도 더 깊이 있게 경북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들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다 지역에서 훌륭한 리더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든든하고 경북일보도 든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오늘 새바람 행복경북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다 이런 주제로 특강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경북일보는 일찍이 경상북도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4년 전에 세경북 포럼을 창립해서 지금 회원이 시군별로 해서 약 한 8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멀리서 정말 저희들이 큰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데 멀리서 이래 와주신 특히 영주나 문경, 예천 이런 지역에서 버스까지 전세를 내서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성의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 경북의 미래를 그야말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지사님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정이 어떻게 깊이 있게 폭넓게 운영돼 가는지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토론자로 영남대학교 배병일 교수님과 이순동 변호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지역을 위해서 한번 또 얘기하시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것만은 저는 확실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해서 경상북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이 행사가 빛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고맙습니다.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 개회사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한 분 더 소개를 올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지역인데요. 세경북포럼 포항지역위원회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포항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계속해서 환영의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환영사 청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세경북 포럼이 우리 포항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한국선 사장님과 배병일 대표님을 비롯한 경북포럼위원회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23개 시군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포럼 다 뜯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데 갈 때 겨울철인가 죽도시장 가가지고 과메기라도 한 드롭씩 사가지고 그래 가셔서 모처럼 이렇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북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기 힘든데 이런 뭐 담론이든 구체적인 뭐든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뜻있는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지사님 소개까지 같이 해달라고 주문 드렸는데 사회자님 맞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소개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소가 여기가 올해 11월 달 초순에
최초로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열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이 주재를 하고 러시아의 9개 주 극동 지역의 주지사 또 극동개발부 장관 또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회의를 연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이 그 회의를 주재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특강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 뭐 프로필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지사님 뭐 이렇게 소개를 크게 그냥 이렇게 뭐 안 원하시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삼성 국회의원 하신 건 아시죠? 또 당의 사무총장 하시고 최고위원도 하시고 현장을 형식보다도 현장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운동화를 신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경북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이철우 도지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지사님 아주 특별하게 오늘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포항에 오신 만큼 시장님 직접 이제 지사님을 소개하고 무대로 모셨습니다. 짧게나마 저도 한 번 더 소개를 올리죠. 새바람 행복경북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다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 특강을 해주실 분이시죠.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여러분 한 번 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이강덕 시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한러 포럼, 우리 한국과 러시아는 극동지역 9개 주, 우리는 17개 시도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여기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께서 이제 결정하셔서 한러 지방이 함께 협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11월 8일 날, 9일 날 이틀, 7, 8, 9, 4일 했는데 이강덕 시장님이 준비를 잘해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을 굉장히 기억하느라서 그랬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남북관계 물꼬를 탄다 이런 제목으로 해놨던데 제가 남북관계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언론에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합니다. 최근에 중앙방송에 나가면요 정치에 대해서 묻고 남북관계 물으면 제가 다른 대답을 잘합니다. 정치는 이제 행정으로 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어떤지 저떤지 하면은 그게 또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아끼고 남북관계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워낙 북한을 공격을 많이 하고 이런 형편에 대해서 어떤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우리 경북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남북관계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현 정부에서 하는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살다가 요새는 완전히 전쟁이 끝났는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는 평화 무드가 굉장히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역사를 보면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마치 대결을 위해서 했는 그런 세력들 분류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우 남북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은 협상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남북 협상이나 북미 협상 어느 협상에 나가도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했는 사람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 협상의 도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도사들이. 저 상대를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나가면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 갑니다. 갈 때마다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래 이야기하면 요래 하고 저래 하면 저래 해라 막 하는데 전문가들은 저쪽이 전문가예요. 북한은 협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공개적으로 늘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협상을 해가 져본 적이 없어요. 왜? 벼랑 끝 전술을 합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한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로 들면은 김영남이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백주 대낮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막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고 북한에 세탁하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건인데 말레이시아가 경찰국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경찰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총리가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국회의원인데 태영호라고 태영 아시죠? 북한에서 온 2급 영사예요. 총영사. 2급 공사. 2급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름 말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북한에서 과연 범인이 잡히고 김정남을 시체를 말레이시아에서 처리할 수 있겠나 하니까 그 태영호가 그때 처음 이 딱 벌어졌는데 김정남 시체는 무조건 북한에서 가간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가지고 태워 없애버린다. 그 흔적을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전쟁도 불사한다고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 미사일 한 방 때리겠다 하면은 자기들이 왜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김영남이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미사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9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최법건지 요 법대 교수는 배병일 그 로스쿨 학장도 하시고 이순동 판사님 로스쿨 지금 교수로 계시는데 그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최법건지 얘기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우리 땅에 와 있지만은 그 미국 땅, 미국 대사관 미국 땅이고 영국 대사관 영국 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최법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인질로 잡고 어떤 협상을 했는지 북한 대사관도 그때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포위가 돼가 있어요. 경찰한테 말레이시아. 그런데도 그거 다 풀어주고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조용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중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간섭을 해야 되는데 다들 지금 김정은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게 북한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한 협상을 할 때 제가 우리 전술핵 가질로 미국을 대표로 우리 당 대표로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미국 CIA 가면 코리아 미션 센터 KMC 그러니까 미션이란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하는 센터가 CIA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포항시청에 조직을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든 조직을 시장실이 어디 있으면 그 옆에다가 시장실 옆에다 조직을 한다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기존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KMC를 만들어서 CIA의 가장 중요한 건물에다가 이치를 해놨어요. 인원도 수백 명이 됩니다. 각 군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 곧 때리려고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곧 때리려고. 어느 시점 때리려고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미국이 협상에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공입니다. 그럼 미국을 협상으로 끌고 나간 것은 그래 그 협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번에는 안 속을 거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다. 미국도 아직까지 북한보다는 협상술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북한이 협상에 관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남북 관계가 이제 지금 잘 트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로 봐서는. 미국에 봐서는 아직까지 확 잡고 안 놔줍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확 잡고 아직까지 안 놔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핵이 몇 개 있느냐, 그 자체를 우리와 미국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 20개 정도 있다 하는데 미국은 한 60개 내지 80개 있다 하고, 어느 정도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북한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없애도 또 만들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가 있으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이 미국이 다 검토를 했을 때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는 통상 텍사스주 국회의원이 상원의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국방위원장입니다. 국방위원장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늘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세금 문제, 건강보험 문제, 이게 1번, 2번이다. 그런데 그때 가니까 그거는 간데 온데 없고 늘 북핵 문제, 북한 핵이 언제 날아오느냐, 그 문제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해결을 하고 못하면 누가 해결하겠느냐. 미국의 국방력은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고, 특히 우리 도의원들 중에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세계한국 포럼에 다 들어있네, 이거니까. 우리 도기혁 위원장님, 아까 정영일 위원장님, 조현일 위원장님, 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제일 실력이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뽑아보실게요. 한국선 사장님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 하는 거는 지금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항공모함이 20대 있습니다. 20척. 20척이 있는데 미국이 10개가 있고 다른 나라가 10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10개를 다 합쳐도 미국 한 대가 안 됩니다. 실력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3척이 들어오게 됐어요. 한 척마도 중국이 오금을 저립니다. 한 척만 서해안에 딱 갖다 놓으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한 척 갖다 놓으면 중국에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왜? 중국 해군력 다 떨어도 그 항공모함 하나를 못 이깁니다. 러시아도 깜짝 놀랍니다. 동해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그걸 3대를 갖다 놓고, 그때는 이미 준비 다 해가 왔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쳐다보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방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의 국방이 전 세계 예산의, 국방 예산이 40%를 미국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40%. 지금 항공모함 새로 건조하는 거는, 새로 건조 40조입니다. 40조. 항공모함 하나 새로 건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40조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60만 군인이 안 먹고 장비 하나도 안 사고 1년치 갖다 부어야지 항공모함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공모함 우리가 기술이 없어도 못 만들지. 중국도 솔직히 지금 항공모함 새로 만들고 있는데 해봐야 합니다. 실력이.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이 붙었을 때 그 미국 길림대학에 있는 교수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머리에 남습니다. 이분이 장시간 연설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중국은. 첫째는 기술이 안 된다. 세계의 중요한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핵발전소 원천무기 AR-1400, AR 플러스, 요게 우리가 APR 1400, APR 플러스, 요 영덕이 한락했는 것이 가장 원천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원천 기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제일 재미난 게 이겁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일본, 그것을 순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래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안 되느냐. 교육을 받아,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안 되느냐. 외국 관광을 가서 가이드가 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깃발을 들고 설명을 한다면, 설명을 하면 100%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100%그 사람은 설명을 잘 듣고 있으면 일본 사람이고, 반은 떠들고 반은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 100% 떠들고 있으면 그 중국 사람이다. 길림대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반은 따라다닙니다. 반은. 옛날에는 한국도 거의 안 따라다닙니다. 아이들 니는 니대로고. 저도 거의 안 따라다녔습니다. 외국 가면. 그래 외국 관광 갔다 오면 저는 뭐 봤는지 거의 모릅니다. 술만 먹다 와가지고.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 말로 듣느냐 이랬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국민은 교육이 돼야지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경북 포럼을 만든 것은 경상북도를 선진도로 만들기 위해서 경북일로서 잘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더 재미나는 거는 옷을 입었는 거 보면 안다. 제가 최근에 중국 갔다 왔는데 몇 년 전에 중국 갔는 거하고 현재 중국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졌는데 저 멀리서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중국 사람이고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한국 사람이고 옷을 우아하게 입고 다니면 일본 사람이다. 이래. 한국도 한국 사람은 전부 대부분 스포츠 복장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옷 입고 다니는 게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산에 갈 정도의 등산복을 우리가 입고 다닌다. 그 정도의 좋은 옷을 우리가 그저 우리 앞산에 올라가는 그런 좋은 옷 안 입어도 되는데 그냥 평지 걷는데도 우리는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 한국 사람, 우아하게 입고 다니면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1948년도, 45년도 해방되고 48년도 정부 수립하고 45년, 48년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습니다. 6.25 때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60불 그 정도 될 때 세계에서 꼴찌 80불 요래 되면은 인도가 우리보다 워낙 인구가 많아서 좀 못 살았고 아프리카 전 나라가 우리보다 소득이 높았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제가 요르단 가는 나라를 갔었는데 요르단은 중동에 있지만 석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불 됩니다. 5,000불. 62년도에 우리하고 수결했습니다. 62년도에. 수결해서 그때 요르단은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은 왕족이거나 주지사를 지냈거나 장관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이 7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하원은 150명을 뽑습니다. 인구 다 해도 700만 배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225명입니다. 그런데 상원은 다 귀족들이고 하기 때문에 전부 미국의 무슨 어느 대학, 영국의 어느 대학 이렇게 좋은 대학들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원 의장이 82살인데 이분이 청년 때 62년도에 우리나라 수교할 때 저는 제일 젊은 사람을 왔을 때요. 한국에 가보니 비참하더라고요. 한국 그렇게 일 못 사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요새는 한국이 3만 불이고 자기들은 5천 불이고 한국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됐느냐. 비결이 뭐냐 이게. 그래 그분한테 그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한국 사람 똑똑하다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 똑똑하면 그 전에 그 6.25 전에도 똑똑했고 조선시대도 똑똑해 같은 머리지 머리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을 생각입니까? 조선시대 머리나
지금 우리 뭐 핏줄이 같은 핏줄인데 머리가 달라지는 없을 거고 똑똑한 거는 맞습니다. 왜? UN 통계에 한국 사람 머리 IQ가 106입니다. 106. 그 다음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요 동아시아권이 좀 높습니다. 미국은 100이 안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 유대인은 얼마인가 아세요? 유대인들은 96입니다. 96. 유대인이 96인데 노벨 과학상 30%를 유대인이 받았어요. 30%. 최근에 누가 그 차이를 연구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냐. 한국은 106이고 그거는 96인데 우리는 노벨 과학상 하나도 없고 그자들은 30%를 차지했다. 이거. 노벨 화학상의 30%를 그 사람들이 차지했다. 그 영국, 미국에서 다 노벨상 받아 독일 받아도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 사람 분석이 이겁니다. 한국 사람은 완벽해야 질문을 합니다. 질문 지가 아는 거 합니다. 모르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번 보세요. 지 아는 걸 상대가 아는지 테스트 해보는 게 우리 질문입니다. 대학 교수님도 잘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모르는 걸 막 손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쉽게 하면 사양하러 가면은 응을 온다 싶으면 막 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발 맞아가지고 거기 잡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한 방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한 방으로. 완벽한 걸 원하면 우리는. 그래 이 총을 땡길 때 마구제비로 땡겨야 되는데 잘 안 땡깁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혹시나 잘못 땡기면은 질문했다가 이거 우사당할까 싶어서 다 기다립니다. 저도 어릴 때 다 그랬습니다. 이거 질문했다가 너무 엉터리 질문해가 우사당할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질문을 막 해야 된다. 질문을. 총을 막 쏴 제껴야 된다. 그리고 그 차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래 머리 좋은 건 맞다. 옛날에도 머리 좋았고 더 똑같은 거는 북한에 또 있다. 북한에 머리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머리잖아요. 최근에 북한 IQ가 좀 낮아졌대요. 통계에. 왜? 영양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은 낮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고 그거는 1000불이고 우리는 왜 3만 불이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머리 좋다고 되나? 부지런하다고 되나? 부지런하면 똑같이 부지런하고 손재주 똑같이 있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야 잘해집니다. 지도자. 그래서 세계연구 포럼도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런 모임을 해가 우리 저 막강한 도의원도 다 모시고 오지. 한국사회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연구 포럼을 하듯이 지도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니 해도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에서 평화봉사단 왔는 사람들한테 영어 공부 좀 배웠어요. 여물대기에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올레이를 맞은 사람.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대한민국 독립시기 돌락하니까 요새 대학생들이 대통령 찾아가 독립시기 돌락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좀 보내지 마라. 하도 달라들어서 하니까. 세계를 다 알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해야 살아남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의 이런 정말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도 보고 설명을 잘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은 1945년도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한반도의 요 반쪽, 남한 반쪽 말고 그 위에는 싹 덮어가 공산주의 됐어요. 우리 북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중국, 그 동도까지. 루마니아 그 안에 뭐 체코 뭐 온 나라 다 41개 나라가 공산주의를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89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데는 북한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도를 잘못 택했으면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그래서 저는 도의사 되고 제도로 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그 틀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간부회의 하면서 공무원 인사는 정말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왜? 우리
도청 뒷산이 건무산이라고 있습니다. 건무산에 올라가는 사진을 제 방에 찍어놔서 이래보면 길이 다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럼 우리는 그 건무산 정상에 가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리 힘길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산속에서 놀고 있다가 헬기 타고 딱 정상에 가 있으면 그거 보는 순간 다리 힘이 빠집니다. 연습 안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야 돼, 제도.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드는 그런 그때 굉장히 공산주의 하자고 72%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가 우리는 공산주의 가야 된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때 사회주의. 72% 국민이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우리 국민성은 사실상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등 사상입니다. 우리는 차이 나는 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어떻게 돼요? 못 참죠. 그 우리 국민성입니다.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게. 젊어하고 나보다 떡을 한 개 더 먹으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출한 인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된다. 자나 깨나 잘 살기 운동. 박정희 대통령. 이것을 우리 민족이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평가를 요새 배고플 때를 모르고 배부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선시대 임금을 지금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평가해야지. 세종대왕 지금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매일 불러옵니다. 인권위에서. 왜? 앞에 사람을 놔두고 윤뒤로 찢고 더 찢으라고 하고 얼마나 바로 어떻게 최악의 해락하고 여자들을 보통 부인이 몇 사람입니까? 부인이. 세종대왕 부인 몇 사람인가 아는 사람? 자녀는? 세종대왕 자녀가 제일 많다고 돼요. 그런 잣대를 그 당시 잣대로 돼야 되지 요새 잣대로 돼가지고 세종대왕을 우리는 최고의 성군이라 하는데 최고의 성군을 요새 잣대로 갖다 대면은 중국에 조공 바치려고 어떤 여자를 보내라. 체크해가 보내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이 사람 찍어 보내라. 우리 임금들이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옛날에. 왜? 살아남기 위해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그 사람을 그러면 잘못했다 하면 되느냐, 지금 와서. 그때 평가를 해서 성군이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했다. 이래서 성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그 다음에 통일교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72년도 벼 농사지러 가서 전부 놀랐습니다. 통일교 생산을. 한마디게 한섬 반, 두섬도 안 나는 나라에서 5섬이 나니까 쌀 가마에 다 재일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마당에 그냥 비 맞게나 말게 마당에 재놓고 더 갈 데가 없어가. 두지 있잖아요, 두지. 나랑 너도 두지에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 다 재놔버렸어요. 그래가 모두 배불리고 밥 먹고 5천 년 만에 처음 배불리 밥 먹었어요. 통일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대통령을 지금 와서 그때 배불리 먹는 게 대단하나 인권이 어떠고 막 그런 잣대만 갖다 대고 있는데 그런 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남북관계 그때부터 남북이 72년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살기가 똑같아졌어요. 오전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걸 1,000만 가고 우리는 2,000만이 왔는데 거기에 자산이 더 많습니다. 전기도 거기 다 생산했고 광물도 그거 다 나오고 우리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훨씬 2배 잘 살았어요. 그런 나라를 72년도에 가서 이제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3만 불이고 그자들은 1,000불입니다. 30배 잘 삽니다. 개인 소득이. 인구로 따지고 하려면 50배, 60배 됩니다. 그래, 이런 나라를 만든 남북관계, 힘이 있으니까 남북관계가 힘 있는 쪽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힘은 모든 힘이 우리보다 없는데 핵 힘만 힘이 큽니다. 핵 그거 하나가 온 나라를 뒤덮어 버리니까 그걸로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하면 무조건 항복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야 돼. 전쟁하면 다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 다 죽느냐 항복하느냐. 우리 지금은 다 죽을 수 없어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비핵화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북한은 그걸 그만둬버리면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놓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장을 다 해주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우루과이 가는 나라 갔습니다. 우루과이를 2012년도에 갔더니 우루과이 대통령이 무히카라고 이 사람이 83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 깜방도 갔다 오고 그 당시 뭐 대통령 월급 안 받는다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자기 이제 별장에 가자 하더라고요. 별장도 일본 사람이 하다가 물려줘서 별장이 다 선수 운전하더라고요. 별장 한 바퀴 400만 평인데 한 바퀴 돌면서 선수 운전하면서 한국의 그 제발 그 소점사가 소고기. 그 사람은 나라 인구는 1000만인데 소는 2000만 마리. 소가 그냥 들판에 그냥 뛰노옵니다. 달려도 산이 없습니다. 그냥 초지입니다. 초지. 그 소와 우리 소가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소고기를 맛있어 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걸 공짜로 노는 소와 우리는 젖주듯이 매일 선풍기도 틀어주고 요새는 온열기도 틀어주고 매일 가서 밥 주고 애기 밥 주는 거 똑같습니다. 소 밥 주는 게. 그만큼 정성들이 키워가 노력해가 키운 소와 얼파에 노는 소가 경쟁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은 경쟁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소고기 맛있으니까 잘 사먹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히카 대통령이 저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코리아는 존립 자체가 이적이다. 왜? 중국사를 공부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 다 중국에 흡수됐는데 그 나라는 코리아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에 흡수 안 되고 이때까지 존재를 하느냐. 그게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자기가 한 이야기가 삼성이 있고 현대가 LG가 있고 그때 또 강남 스타일이 싸이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문화도 이런 문화가 있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그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좀 핵심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백일 학장님. 학장도 자네였어요. 그 대단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대단한 나라 신라가 삼국 통일 안 했으면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 각자 흩어져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씩 다 뺏깁니다. 하나씩. 아니, 큰 사람이 큰 짐승에 와서 하나씩 여러 집어먹기 좋은데 요거를 통일해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했느냐? 신라 통일 누굽니까? 우리 경북의 선조들 아니냐? 경북에. 네. 경북의 선조들이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그 선조님들이. 그 선조들이 그러면 신라가 고구려 백제보다 잘 살았느냐? 백제는 문화가 꽃이 핀 나라입니다. 백제 문화는 일본에 다 전달되어 있잖아요. 잘 살았습니다. 고구려는 광대한 나라입니다. 강국입니다. 아주.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런데 왜 신라가 통일했나 이거? 힘도 약하고 그 한쪽 변방에 지우체가 있었고 왜 통일했나? 이거를 우리 세경북 포럼 지도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지도자들이 희생정신, 지도자 희생 책임감 그것 때문에 신라가 통일을 한 겁니다. 신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백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라를 통일한 주역이 김춘추, 김유신입니다. 물론 군인들이 신라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군인입니다. 전쟁 나면 농민들 불러갑니다. 조선시대도 옳은 군인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군인입니다. 위에서 조선시대도 지휘관만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지휘관.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 전쟁하면 집니다. 왜? 싸움 연습도 안 해보고 싸움 왜 하는데? 그런데 신라도 그런 형태 못 살기 때문에 군인이 없고 백제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군인이 있고 신라는 군인이 있는데 그 아주 적에 하랑도 하랑정신 하랑도 그 진흥왕 때 만들었어요. 진흥왕. 그러니까 진흥왕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구이로 북벌을 또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이냐? 김춘추, 김유신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춘추는 할아버지가 정저할배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진흥왕이 잘 나갔습니다. 나라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이름을 진흥왕으로 이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짓습니다. 진흥왕 이렇게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진지왕인데 진지왕이 저 아버지가 워낙 잘하면 아들이 좀 못합니다 사실. 그래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 폐위당했어요. 우리도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폐위당했어요. 폐위를 당해가지고 폐위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은 이제 성골에서 한 계급 내려갑니다. 진골로 다 내려갔어요. 성골이 아니면 임금이 안 됩니다. 임금 품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춘추는 그 이제 손자입니다. 손자. 진지왕 손자. 저 아버지는 춘추 어른은 이어서 이제 제가 저 아버지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이름을 다 모르고 이야기 재미나게 하려고 하면 저 아버지라 해 재미가 있지. 그 뭐 어른 이름을 또 알아가 이래 하면 그 어른은 김춘추 아버지는 임금을 못했습니다. 그래 김춘추 김유신은 천암 남매간입니다. 김유신이 첫 부인이 잃고 자기 집에 왔는데 김춘추가 저거는 감이 된다 이래서 제 여동생을 준 겁니다. 술 한잔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야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래가 천암 남매가 됐습니다. 김춘추가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는데 물론 하백제도 이런 것 때문에 됩니다. 김유신이 세게 밀었습니다. 김유신 이런 사람들이 하백제도를 통해 가서 이런 인재가 이 나라 임금이 돼야 된다. 이래서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 임금을 시킵니다. 그게 사람을 등용하네요. 그 다음에 김유신은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 사람을 이 나라의 최고 합참의장 우리로 말하면 최고 장군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사람이 와 있는데 베트남 사람 최고 장군 시키라고 하면 시키겠습니다. 난리 날 겁니다. 포항시장 뽑는데 포항 사람 아니고 저 옆에 사람 있어도 난리 나는데 경주시장 뽑는데 경주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학교를 여서 안 되겠다 하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가야 사람도 장군 시키고 했는데 여 태어난 사람이 학교 딴 데 가서 했다고 해가지고 안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두 사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황산벌 전투 들어봤죠? 황산벌 전투할 때 이제 백제는 뭐 무너질라 하니까 썩고 뭐 비리 있고 이랬지만 그래도 백제는 군인이 있었고 여기 농민들을 모아서 이건 5만 명이 저는 5천 명입니다. 5만 명도 5천 명한테 못 이깁니다. 싸움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백전백패 늘 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 김춘추, 김유신이 딱지기 하는데 김유신이 자기 동생 김험신 아들을 화랑입니다. 화랑을 전쟁터에 먼저 나가라 네가. 그래서 말 타고 먼저 공격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뭐 화랑은 16세입니다 보통. 목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서 딱 안장에 실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이 지 조카를 먼저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카 이름이 그 화랑이 방굴입니다. 방굴. 한번 찾아보세요. 방굴이라고 나옵니다. 김유신하고 김씨가 아니고 방굴입니다. 방굴. 그래서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냈는 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화랑 관창입니다. 관창. 관창을 전쟁터에 니 나가라. 이래가 자기가 나가겠다 이래 나갔습니다. 그건 누구냐? 김춘추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조카입니다. 그리고 왕이 딸이 그래 저기 조카 옆에 있는 사람 그거 안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관창이 한번 앞에 목 잘라고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살리가 보냅니다. 가소롭다 얘기하다. 게임도 안 되니까 신라는 살리가 보내니까 여기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또 가라. 본인도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2번 갔다가 살려줬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번이나 살려왔는데 또 갔다. 그래요. 관창이 또 목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신라 군들이 이래가 되겠느냐. 이제 도벌이 나고 화가도 나고 이래가 안 된다. 책임감 느끼고 와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게 660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도자가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백성이 국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 선배가 누구냐? 선조가 우리 경복의 선조들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파랑정신 이후에 우리가 선비정신, 그 다음에 호국정신, 새마을정신으로 이 나라를 고비 때마다 다 구했습니다. 이 나라. 우리 경국에서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70년 정부 수립 70년 동안 48년 정부 수립에서 2018 현재까지 70년 동안 우리 경북 선배들이 대통령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뭐 잘했니 뭐했니 하지만 얕은 40년 맡아서 이 나라를 3만 불 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경북이 어떻게 처지가 있느냐. 50년, 60년대 우리가 제일 잘 살았습니다. 인구도 1등입니다. 68년도 서울하고 우리가 역전돼 서울로가 역전이 되고 그래도 70년도 전국체전 우리가 1등 했어요. 경북이. 그때 물론 대구, 경북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구가 자연 감소가 원래 5천 명이 넘습니다. 자연 감소. 돌아가시는 분을 태어나는 애기가 못 따라갑니다. 자연 감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빠져나가는 1년에 한 10,000명 빠져나갑니다. 10,000명. 왜 인구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포항도 우리 수도, 경북의 수도 1등 도시. 1등 도시인데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데는 2등 도시. 구미가 그야말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됐지만은 원룸이라든지 공장이 한 집 끝도 한 집 비어가 있어요. 50인 미만 소기업은 거기에 98%가 90%를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38% 가동률입니다. 38%. 구미에서 밥 먹고 하던 사람 청년들이 지금 어디로 떠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공개가 안 잡혔을 뿐이지. 농촌은 사라진다고 전국에 10개를 꼽으니까 7개가 우리 경북입니다. 사라진다고. 그런데 제가 그 도지사를 맡았습니다. 도지사를 맡아가 1등 도시, 2등 도시 다 어렵고 다른 도시도 물론 어렵지만 농촌은 사라진다고 10개 꼽으면 7개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 데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이 경북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잘했는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중심 만드는 거는 우리 말이 표준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아니 지금 내가 가서 텔레비에 나가서 막 사투리 쓰면은 웃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배우려고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말하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배우는 게 좋겠다. 우수하다. 정이 들어 보인다. 이러다 요새는 그 말 좀 하지 마라. 좀 천해 보인다. 뭐 어떻게 이런 소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할 때 토론 나가서 마구 우리말을 씁니다. 그냥. 요새도 서울 사람 만나면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래 삽작이라 안 하네요. 삽작 모르지 그 사람들. 삽작 아는 사람 많이 없죠 여기도. 우리 큰 대문 그거 말고 쌀이물을 만든 그 대문을 삽작이라고 했어요. 삽작. 야야 삽작 그 좀 썰어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는 말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서울 사람을 봤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50% 못 알아듣습니다. 50%. 그럼 며느리 네가 이야기해봐라 하면 내가 100% 알아듣습니다. 그럼 누가 우수하느냐 이게 누가 우수합니까? 100% 알아듣는 사람이 우수한 거 아니냐. 내가 말하면 당신 못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 말을 마음 놓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말을 표준말로 만들거나 이러한 시대. 과거는 다 우리 말이 표준말이었어요.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우리끼리 다 표준말이잖아요. 그런데 차츰 바뀌어가지고 서울 저것도 원래 서라벌을 서울로 바뀌었는 겁니다. 경주를 우리는 이름을 경주로 바꾸고 서라벌로 그냥 했으면 서울인데 그게 저 들고 가가지고 한양이라 부르다가 서울로 바꿔버렸어. 원래는 우리 서울이 경주 서울입니다. 서울.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 선조들이 통일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 있게 만들었고 그 중간에 선비정신 뭐야? 서울 사람 자꾸 묻는다고. 야, 옛날에 아버지가 숟가락 안 들면 아들 숟가락 안 들었다. 가장 간단하잖아요.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아들이 어디 밥 먹습니까? 난리 나지. 그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독립운동 제일 많이 한 데가 경북입니다. 15,000명,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14,000몇명에서 15,000명 가까이 되는데 독립운동가 등록된 분이 경북 2,100명, 2등 따라오는 데가 충청남도가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프게임. 그래도 가면 저들이 무슨 뭐 독립운동 제일 많이 했다. 유관순 열사 뭐 내세우고 독립기념관도 그거 세워놓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 다 해봐야 우리 반밖에 안 된다. 우리가 덜 찾아서 그렇다. 하도 많이 가가지고. 너는 적게 가서 찾는데 술하지. 우리 많이 가가 찾기도 어렵다. 김대식 한복 입고 왔잖아요. 한번 저 독립운동 한 지역에서 와가지고. 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 안동. 그 말할 것도 없이 새마을 정신 잘 살게 해봐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냈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새 정신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새 정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새 정신 하나 더 만드는 게 뭐냐? 젊은이들이 결혼 빨리 하고 애기 많이 놓고 그래 나라 살리는 겁니다. 국방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나라 없어지는데 국방비만큼 애기 놓는데 투입해야 돼요. 우리나라 통계를 잘못해가지고 10년에 100조를 썼다 막 이렇게 쓴다고요. 10년에 100조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게 10년에 100조가 국방비는 한 해에 42조를 씁니다. 한 해에.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나라 없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경북에 태어나는 인구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래 30만이 안 된다 합니다. 30만. 우리 인구 비슷한 프랑스가요. 77만 명 태어나. 그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 배울 때 애 안 놓는다고 배웠어요. 여자들은 지금 77만 명, 우리하고 인구 비슷하면 6천만 배 안 되는데 77만 명을 작년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30만 태어난다니까 이것도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나라 그냥 없어지는 거 보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국방비 쓰듯이 애기 놓는데 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에 살면 애기 놓고 이러면 앞으로 집지가 다 줄라고 하는데 이 위원장님들 동의위원장님, 정영길 위원장님, 조혜리 위원장님 저분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앞으로 경북에 청년들을 불려와서 이 사람들이 빨리 결혼하고 결혼도 지금 평균 연령이 남자 35.7, 여자 32.7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5, 32, 33 이래 돼가 결혼하니까 그리고 3, 4년 또 돈 애기 안 놓고 언제 애기 놓는 거예요? 10년 땡겨야 돼. 10년 땡겨야 돼. 22, 25이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문화를, 새 바람을 바람 피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새 바람을 일으켜 새 바람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이거 새 정신이다. 이거. 새 정신 하려면 어떻게 돼? 제도로 이끌어가요. 제도로. 그냥 말로 해가 안 됩니다. 제도로. 잘하는 사람 상금 주고 이런 식으로 집도 지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우리 경북도청은 애기 낳았으면은 3개월 유료 휴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하고 난 다음에 9달은 재택근무를 해라. 1년은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 요새는 남자도 재택근무할 사람 해라. 애기 낳은 사람. 도청부터 바람을 일으키려고. 애기 놓는 데는 무조건 도와주고 애기 많이 놓으면 성진도 시켜주고 제대로 해야 돼. 애기 하나 낳았다 하면 가점 얼마 줘라. 둘 놓으면 셋 놓으면 사무가 씌고. 아니 진짜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근무산 올라가려고 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올라가야 되지. 그 헬기 타고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북관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입니다. 남북관계 풀리면 새마을 사업을 가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산림녹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강덕 시장님을 믿고 동해안을 통해서 동해안 시대가 열립니다. 동해안 시대가 열리어 5만 불로 갑니다. 동해안을 버려놨습니다. 70년 동안 40년 정권 잡으면서 그러면 선비 정신 때문에 딴 데는 다 고속철 놔주는데 우리만 안 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해안 지금 디젤로 하는 단선철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물관에 갈 거를 지금 우리 박물관 만들려고 하느냐. 디젤 단선 열차 만들면 박물관에 가야 될 거를 지금 만들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동해안을 철도 박물관 만들어. 이광덕 시장님 말 잘했죠? 동해안을 철도 박물관 만들려고 하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한으로 가려면 동해안 복선 전철화 이거 꼭 해야 되고 이번에 세경북 포럼 지도자들에게도 아시겠지만 무슨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500억만 넘으면 예탁하는 게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 안 돼가지고 포항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를 놓는데 영덕에서 삼척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게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예타 면제해달라. 그러니까 포항 요 영일만 대교 요 그림 있죠, 그림. 1조 7천억입니다. 요 다리 1조 7천억. 요 1조 7천억 플러스 영덕에서 삼척까지 하면 한 7조 한 5천억 됩니다. 7조 5천억짜리 요거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 문경 가는 철도 그것도 예타 면제 사업 넣어줘야 되는데 도지사가 고향 걸 안 하고 왜 그걸로 했느냐. 도지사가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해야 되지. 지 고향 거 하면은 그게 아까로 말한 김춘초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관계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저하고 관계 나한테 인사청탁하면 그거는 시키지 말란 말이지 이리 딱 한마디 합니다. 제가 나한테 딱 물어보면 그거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내가 모르면 그냥 해줄 건데 네가 부탁하면 못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이 동해안을 앞으로 남북 풀리면 러시아로 중국으로 가는데 가장 동해안 시대가 열릴 생각하고 더 좋은 거는 영일만항. 영일만항에 크루즈가 들어오도록 또 여기를 중심으로 물류 경북에 이제 앞으로 지금도 100만 TU가 넘었다 하는데 경북에 있는 물건들은 다 영일만 가도록 또 가면은 수송비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잘 되면은 경상북도에 기회가 온다. 경북의 시대가 열리고 그 간단히 얘기하면 동해안 시대가 열린다. 그런 동해안 시대를 위해서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세경북 포럼의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요.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그리고 국제교류처의 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리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연구 교수로 지내면서 전 대구 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장 그리고 입학처장을 역임하셨고요.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경상북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법정행정학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동수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역임하셨습니다. 졸업하셨고 전 대구지법 경산시 법원의 판사 그리고 대구지방 고등대법원 판사 역임하셨고요. 현재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순동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경북일보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경북문인협회 회원이시자 포항예술단체 운영위원 그리고 포항시립미술관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패런 토론의 좌작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실 분입니다. 세경북 포럼 배경일 상임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리고 전 법학 교수의 회장과 그리고 부회장도 역임하셨고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실 5분께 여러분 큰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경북 포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세경북 포럼 상임 대표로 있는 영남대학교에 있는 배병일입니다. 오늘 2018 세경북 포럼을 이 포항시청에서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을 모시고 새바람 행복 경북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다는 주제로 이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었다시피 지도자의 능력이나 지도자의 자력 이런 것이 굉장히 이 어떤 국가 발전이나 지방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특강에 이어서 우리 전문가 토론으로서 경북도정의 미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저를 포함한 5분이 이 경상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이 경북도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각자가 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준 바와 같이 이 대구대학교의 박광덕 학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한 3분 정도. 예. 맨 처음에 얘기하기로는 한 1시간 동안 하니까 준비를 해오라 그랬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3분 정도로 하니까 짧게 서론하고 결론을 갖다가 서론은 좀 빼고 안에 본론적인 그런 어떤 측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북아 개발 계획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당위성,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로서 이 도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민선 7기가 왔고 그다음에 100일이 이렇게 지난 상태에서 지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어떤 시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간단하게 하여튼 되도록이면 짧게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도정 목표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이 도정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동해안 개발 계획은 북한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이 남북 경협을 여기 대구 경북에서 출발하자 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이 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의 한 축을 갖다가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동해안을 활용한다면은 물류 비용을 갖다가 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을 거쳐서 중국까지 지역적인 확대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2월 1일 날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아마 3년 만에 지금 중국에서 모였는데 한국 동북 삼성 경제 협력 포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후밍웬이라는 중국 지린성 동북아 비서장이 발표한 내용을 갖다 보면은 한국 동해선을 갖다가 북한 두만강역과 지린역, 투면역까지 연결을 갖다 한다면은 항공 운송료를 갖다 5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해상 속도보다도 3배 빠른 북방 경제를 갖다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중국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발언을 갖다 보면은 이 경상북도의 동해중부선 복선화 건설의 이 가속화와 그다음에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고 이 사업의 어떤 당위성과 중요성을 갖다 제고시키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만약에 진행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기대 효과를 갖다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신북방 정책에 연결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점이고, 그 다음에 동북아 개발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 재인식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갖다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북방 경제와 남북 협력의 새로운 메카로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점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대북 경협이라는 큰 그림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지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지사가 전략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10만 개와 지방 소멸 방지 전략을 갖다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낙후된 내륙 도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기반 시설이라는 그런 어떤 일거양득을 효과를 갖다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도정을 갖다가 지금 아주 급하게 달려온 그런 어떤 도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다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코멘트인데, 도지사께서는 의욕과 애사를 갖다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앞만 보고 지금 현재 달려왔는데 그 성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려온 길을 갖다 한번 좀 뒤돌아보고 속도 조절을 갖다 할 수 있는 것도 미래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결과보다는 질적인 그런 어떤 발전 전략을 갖다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발전 전략 초기에는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어서 질적인 발전 전략보다는 양적인 수치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갖다 감안해서 취임 후에 도전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도정이 과연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품격 있는 그런 어떤 발전 전략인가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평가를 갖다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외적 변수에 대한 그런 어떤 대비입니다. 동해안 개발과 남북 경협을 갖다 연계한다는 것은 경상북도의 그런 어떤 의지만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인 그런 어떤 한계, 즉 북미 관계라든지 북핵,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태도, 이런 같은 정치 외교적인 그런 어떤 결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마지막에 어떤 코멘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수 학장님께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철우 지사님 말씀 듣고, 그다음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보니까 민선 7기 비전과 목표를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니까 4대 목표로서 1, 2, 3, 4 중에 1번이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부, 그다음 10대 핵심 분야 가운데서 1번도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부, 이렇게 목표를 삼으셨더라고요. 이 평소 이제 저희들도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또 저희들처럼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에 대해서 뭐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내 자식이 취직이 안 되더라도 내 제자는 취직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일자리에 초점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표를 세우셨으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특히 향토 우리 고향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와 고용 확대를 위한 창출 방안을 나름대로 한번 이래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 비교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상한 거는, 첫째는 이제 일자리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연령대별로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 그 다음에 50대에서 60대, 그 다음에 70대 이후, 이렇게 이제 취업하시려는 분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20, 40대, 20대, 40대 청장년 일자리, 이게 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TV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런 뭐 또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이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를 몇 가지 제가 뽑아보니까, 첫째는 이제 대구 경북, 특히 이제 경북 지방은 포항이나 구미 같은 이제 역사적으로 전통 있는 공업 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 중심 또는 산업단지 중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볼 때는 구미 포항 공단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구미, 포항은 포항 따로따로, 물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서로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일자리라는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교류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뭐 단체 장님들,
장님들께서 정기적으로 이런 이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는 이제 시스템을 제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새마을 말씀도 아까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새마을 농공단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상하게 어떻게 뭐 지나간 이야기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한번 되살려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이제 성장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그래서 새마을 농공단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만은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지역이 경북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귀농 귀촌에 관련되는 정보 내지는 연수도 제공하시면서 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후 감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뭐 비용하고 이래 지원은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안 써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이제 그 사후 감독까지 철저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 그 이제 출신 그 분들은 그 진실성이 강해서 해외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 계시는 우리 경북 출신의 사업가 내지는 지도자급 인사를 대거 초청하셔서 그래서 이제 전에 한국 출신 뭐 상인연합회 환상대회 이런 것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북 출신 가운데서 외국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더 연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큰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이 보면 이제 그 우리는 지자체 장님들이 늘 하시는 지역 사람들 많이 써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의 뭐 대기업에서도 지역 사람을 쓰긴 쓰는데 그 보니까 지역 사람 하는 거 지역 출신의 개념이 모호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을 써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썼더라고요. 그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나오는데 대학은 서울에서 이제 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들이 그 뭐 학력이 조금 된다 싶으면 다 서울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것보다는 지역 대학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 경북 다 공통적으로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대구 경북을 본사 내지는 모태로 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옛날에 뭐 건설업 뭐 유통업들로 일단 뭐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다 서울의 큰 기업으로 많이 넘어가 버리고 또 부도도 나버리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서울에 본사를 둔 이제 유통업 뭐 무슨 뭐 대형마트 이런 등등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이제 지자체 장님들이 영업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해줄 때 그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실 있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제도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각 지자체 조례로 또 허가 조건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확립해주면 이게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5, 60대 중장년님들을 위한 일자리 이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5, 60대 중장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교직이나 공무원이나 또는 이제 대기업, 뭐 서울 수도권의 대기업도 좋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뭐 특별하게 그 회사하고 인연이 없는 한 40 후반, 50 초반 되니까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뭐 이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20, 30년간 다 근무를 해가지고 아주 전문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퇴직하실 때 이제 그 퇴직금 쪽 내지는 등등 이 돈도 많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자본력과 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그 노동력 내지는 창의력 이런 합쳐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출신 가운데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그 50 후반, 40 후반, 50 초반에 퇴직하신 분들 잘 모시고 우리가 같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걸 갖다 외국 사례를 제가 보니까 50 플러스 가는 뭐 프로젝트 가는 게 있는데요. 50대 이후 이런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 이분들이 요즘은 뭐 7, 80도 다 건강하신데 건강에도 자신 있고
그다음 일정한 어느 정도 이제 자본 내지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해가지고 창업을 하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보니까 보면 그 멘토, 멘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런 분들이 지역 대학생 내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 지도 내지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 내지는 정보 제공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5, 60대의 자본 그 다음에 전문성 등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건 외국에서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0대 이후 어르신들도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요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 뒷산에 올라가면 저 같은 사람은 저도 60은 넘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젊은이 축에 끼고 7, 80 노인네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필요 없다. 돈은 필요 없고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말하자면 자부심 내지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어떤 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요즘 어린이집 교통사고 나고 이러니까 우리 동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는 할아버지가 어린이 아침에 학교 다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 학교할 때 데려오고 하는 일부터 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상당히 개발하시면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도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럼 그분들도 그걸 크게 보면 일자리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일 안 하시고 집에 가면 계시면 빨리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섭습니다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욱 논설실장께서 저는 그 전문가 자격이 아니고 경북일보 주간 주최사로서 업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사실은 의숙이라고 해서 의형제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쟁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했습니다. 하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보루하고 뭐 했던 이 관계가 있어서 우리 집 주소를 한번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경남도에 계시는 분인데 전쟁이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사실은 우리 숙부처럼 그렇게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부산에 가서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생활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북한에 사실은 일찍 결혼해서 북한에 처자식을 두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우리 집에 왕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기와집을 한번 새로 이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미장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미장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집 지을 때 미장일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새참을 드시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아픈 사연이 있는 걸 보면서 통일이 돼서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 TV 보면은 JSA 초소 같은 거를 이제 막 허물고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는 꼭 그분이 큰 고기를 한 마리 사들고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 이 일들이 좀 잘 추진이 돼서 사실은 자유왕래가 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먼저 한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해 온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걸 도지사님 말씀 또 커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적어 왔는데 어떤 거냐면 제 생각에는 경북도 차원에서 남북 교류 사업은 경북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또 이익이 되는 것 이것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해서 제가 적어온 게 이제 새마을 세계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 경북도가 2005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새마을 종주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경북도가. 그래서 경북도 현재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15개국에 59세 지금 새마을 시범 사업을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북한 실정에 맞게 좀 프로그램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북도가 그런 사업하고요. 안 그래도 도지사님께서 그 강조를 하시던데 아마 똑같이 그래 말씀하신 것.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게 이제 한 가지가 사방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우리 그 포항에 보면 저기 흥해 오도리에 가면 사방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옛날에 사방하던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해놨는데요. 그것처럼 여기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경험이 많고, 지난 한 2년 전에인가 북한에서 홍수가 나가지고요. 함경북도 등에서 60만 명이 지금 그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7만여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북한이 굉장히 그 산이 헐벗어 있고 이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적어온 게 진짜 사실 아까 그 도지사님 꼭 말씀하신 컨닝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이 잘 살 수 있게 또 북한 인민들이 나름대로 산을 가꾸는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경험들을 아주 풍부한 경험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젊을 때 사실 뭐 어릴 때만 해도 전 여기도 민둥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잘 좀 북한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북이 이익이 되는 사업,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그것은 영일만 항해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나진항,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 특별히 그 중요한 것은 나진항하고 포항의 영일만하고 이거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관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지금 동쪽 베링 해협을 지나서 북쪽으로 북극해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열려서 북극 항로가 개별되면은 유럽으로 가는데 지금 한 거리가 거진 한 30% 감축이 된다고요. 짧아지니까 사실 그 이제 그렇게 되면 나진항은 그 출발항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물류들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의 물류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일만하고 연계관계도 확실히 맺어주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북한과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남대학교 이순동 교수님. 예. 예,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순동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교수라 그러기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고 정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가 된 지 겨우 한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법조인으로 살아와서 말도 잘 못하고 사실은 이런 포럼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은 되게 교수님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언론인도 잘하시고 법조인들은 보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되게 잘할 것 같아도 굉장히 말을 아끼다 이렇게 보면 아는 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사실 우리 배병일 교수님이 같이 있습니다. 배병일 교수님 때문에 제가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로스쿨 교수가 됐습니다. 법조인으로 있다가 그래서 배병일 교수님 저보다도 한 살 어리지만은 그냥 선배 교수님이고 저는 이제 신창 교수님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관점이 법조인들은 굉장히 좁습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관점이 굉장히 넓고 어떤 사물을 하나 있으면 이걸 굉장히 재밌게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아주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법조인들한테 그냥 아줌마 이 시야가 좁고 이 만나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조인들이 제일 그냥 나쁜 이웃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항상 이제 고향을 아끼면서 경북 지방에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주위에는 사실 상당히 성공을 이루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들 자랑을 해서 미안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다시피 영남대 로스쿨이 굉장한 학교로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로스쿨 합격률을 법적으로 발표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전국에서 1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좋은 학생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을 받아들였지만 계속 1등, 어떨 땐 100%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때 서울대는 한 10명씩 이상 떨어뜨리는데도 저희들은 100% 합격하고 작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조금은 이제 같이 떨어졌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은 하여튼 전국 지방의 어느 지방에는 비교가 안 되고 서울에 가도 최상위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제 성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 생각해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배병일 교수님의 공이 가장 큽니다. 로스쿨 원장을 4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주위에 로스쿨 혹시 들어갈 사람 있으면 괜히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영남대 로스쿨로 오시면 거의 성공률이 100%가 됩니다. 그건 정말 신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자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그냥 여기 나왔으니까 한두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이제 공항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 수출 같은 거 하더라도 배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갓나가는 건 다 비행기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항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그냥 큰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저 부산 사람들, 경남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아무 이유 없이 방해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는 바람이 잘못돼서 이제 경북권 신공항을 만들자 했는데 쉽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서울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 영남권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우리 재정상 이런 데 가장 유리한데 저쪽 따로 하고 또 우리 따로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경북권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세계의 하나의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다시 저쪽하고 부산 쪽하고 해서 합쳐서 영남권을 하든가 우리를 하든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인구 문제인데요. 인구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크게 나눠서 우리는 도농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는 이제 산업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기업을 자꾸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보다는 역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냐. 그래서 대학과 잘 협력을 해서 도청이 많이 땅도 많이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험하는 그런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공해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고 성공하면 그때 나중에 돈을 받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일자리라도 또 농업 분야도 필요하지 않느냐.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어떤 농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델 농장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그럽니다. 그 스마트팜을 곳곳에 만들어서 이런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처음 어떻게 얘기했다시피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특히 그 대구 경북 지방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너무 보수적이고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많은 모임에 가지만은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도 이 주로 활동하는 연령이 뭐 한 20살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도 많지만 저 가면 아주 어린애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나이 든 척에 속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대 간의 어떤 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기반에는 생각이 지나치게 그냥 새로운 생각을 펼쳐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각만 이렇게 많이 바뀐다 그러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닫아버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해답이 없는 겁니다. 뭐 이거하고 직접 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독도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처럼 우리 이제 경북 지방이 포항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요. 그걸 과연 우리가 떠들어서 될 일이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우리 경찰이 지키고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까지 가서 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떠들고 또 막 그냥 신문 방송에서 많이 떠들다 그러면 그게 어떤 지역이 됩니까? 그게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하냐 이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의 변화, 발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어서 이게 이제 특히 이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여러 가지 핵심 목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확실한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갔고 저출산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요즘 보면은 이 도시의 농촌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공짜로 살도록 해주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선 7기 공약 중에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한 12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SOC 사업인데 그러한 SOC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도로가 많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좋은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펌핑 효과라 해서 이게 답으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가 이제 KTX가 지나감으로써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이 동대구역에 가보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하고 삼성병원에. 근데 실제로는 뭐 병원이 거기 가도 별 건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OC 사업이 많은 건 좋은데 펌핑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유출이 인재나 부가 유출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선 7기 공약 중에서 보면은 이 전통시장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살펴보면은 그냥 인프라를 해가지고 뭘 시설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동이나 뭐 포항이나 여기에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현대화해가지고 그럼 우리 포항 시민이 이제 접근할 수는
접근할 수 있게 좋게는 됐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관광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 교토에 가보니까 교토의 그 중심가의 시장이, 재래시장이 전부 아케이드로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토 시장에 왔는 이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더라고요. 중국인도 없어요. 요즘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우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중국 사람이 뭐 많이 안 오는데 전부 외국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뭐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나 이런 데 전통시장에 그런 인프라를 하면서 관광산업을 접목시켜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 7기 이제 공약에 이제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한 4, 50조 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4, 50조의 예산이 사실은 정부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부 예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국회 3선 의원을 지내는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 지방 예산이 많이 깎이고 복지 예산으로 많이 가는 와중에서도 우리 경북 예산이 많이 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발빠르게 우리 도지사가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있는데 이게 좀 쓴소리입니다만 좀 약한 것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외국이나 다른 도시 요즘 또 행복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산에도 가니까 뭐 행복 도시 만든다 이러면서 부산은 요즘 지금 난립니다. 아침마다 뭐냐 부산 김해신공항은 안 하겠다. 가덕도로 가겠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군이나 의성으로 또 가겠다 이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현 집권 세력이 부산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참석하신 여러 세경북 포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 출신 지역에서의 리더와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경북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한 그 선두주자로 발걸음을 하시는데 우리 경북일보와 함께 발을 맞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 길에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경북 포럼 전문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5분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